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의미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의미를 담으면 여러분의 세계도 아름다워지고, 추한 의미를 담으면 삶은 거칠고 힘들어집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눈, 귀, 코, 입, 몸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무엇에 의미를 담고 덜어낼지는 오직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같은 일에도 늘 힘들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보만 스님은 마음을 추상적 존재가 아닌 관찰하고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설명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어떻게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지, 불안, 분노, 집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않고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일상의 언어로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이라는 깊이 있는 토대 위에서 마음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고장난 게 아니었구나. 단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구독은 돈이 흘러오는 파이프를 넓히고, 좋아요는 풍요로운 현실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나?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선 하나를 그은 후 선 위를 진실의 영역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쪽은 거짓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현실에서는 선 하나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실과 거짓을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거짓의 영역에서 진실의 영역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진실의 선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말일 뿐 결코 진실에 닿을 수 없기에 불교에서는 그것을 언어도단의 자리,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드러내려면 그 참됨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야 하고, 그 말은 결국 거짓의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과 견해, 기억을 설명해 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을 분석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 심리학을 강의하며 매 순간 제가 느끼는
딜레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분. 그래서 때때로 스승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작은 공감의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는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탄생을 다룹니다. 과연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대부분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다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당연함을 조금 자세히 흔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생각의 탄생을 말과 그림, 글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모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손뼉을 치기 전까지 박수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뼉이 마주치는 순간 짝 하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손바닥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두 손바닥이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연기법과 연결지어서 설명했지요. 그렇다면 연기법에 의해 생겨난 소리라는 현상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분명히 오른손, 왼손 어디에도 박수 소리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치를 소리는 소리 없는 데서 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생각이 없는 데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없는 곳이란 어디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무념이라고 부릅니다. 무념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생각이 돼버려 무념이 아니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이름이 돼버려 이름 이전의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도 생각 이전의 자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하려는 순간 무념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무념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거짓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진실의 선에 닿으려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결국 거짓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다만 생각을 비롯한 모든 현상은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념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잠시 미뤄두세요. 혹시 생각으로는 진실에 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실망스럽게 들리시나요?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 무릎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생각을 떠나 있던 그 자리를 문득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줄간 스님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곧장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과 부지런함 속에서 어느 순간 그 길을 발견하는 힘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기억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수영도 물에 빠지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불이 난 뒤에 소화기 사용법을 배운다면 이미 늦었고 물에 빠지고 나서 수영을 배우려 한다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생각의 늪에 빠져 지치기 전에 생각이란 무엇인지,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게다가 생각이 나온 자리는 생각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생각의 재료가 무념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생각이라는 것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고 갖거나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흐르는 생각을 움켜쥐고 이게 나다 라고 착각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착각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활용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내 생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또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고 말이지요. 마치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존중받아야 할 만큼 귀한 걸까요? 진짜로 생각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면 생각의 올바름과 소중함을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원리와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내 생각은 이런 재료와 구성, 논리를 갖추고 있으니 무시하지 마 하며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며칠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자신이 그렇게 고집했던 생각이 금세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바뀐 내 생각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을 매번 붙잡고 받들어 모시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생각 다루기의 핵심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바르게 생각하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생각이라는 기계의 부품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각 때문에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 외로움, 슬픔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빠지기 전에 미리 공부해 두면
막상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고 나서 수영을 배우면 이미 늦어버린 것처럼 생각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유명한 큰 스님을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내는 숙제를 풀어와야 한다. 할 수 있겠는가? 젊은 스님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스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큰 스님은 패기 넘치는 젊은 스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 목욕하면서 절대로 원숭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번도 원숭이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젊은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원숭이 생각만 안 하면 되잖아 하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제자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제는 시작됩니다. 수건을 들었는데 원숭이, 물을 틀었는데 원숭이, 얼굴을 문지르다가도 원숭이, 거품 속에서도 원숭이가 보입니다. 아, 안 돼. 원숭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제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 그렇지만 이미 원숭이는 스님의 머릿속에 덜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작동 방식입니다. 잊어버려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만 미워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 대상은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 생각에 더 빠지게 되는 게 생각의 특징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순간에 단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다는 법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멀티태스킹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생각과 생각 사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전의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생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미워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집중해 보는 거죠.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바라보는 그 순간 미움은 지금이라는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눠봅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찰에 찾아가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느새 그 생각은 사라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자신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이라는 원숭이는 다시 튀어나오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각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흐르고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머물다가 가는 걸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도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적을
자식으로 삼는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소중한 능력이기도 한 생각을 도둑에 비유한 까닭은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래 자리,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그 자리를 생각이 훔쳐가 버립니다. 박수를 3번 쳐볼까요? 짝짝짝. 이 소리를 듣는 동안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는 그만 고요함을 잃게 됩니다.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도 정막이 있었고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정막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소리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요. 없음의 자리에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그 현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현상에 마음이 쏠리면 본래의 고요함을 잃게 됩니다. 그림으로 비유하면 칠판에 그려진 코끼리 그림에 시선이 붙들려 칠판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과 생각 이전의 자리를 몰랐을 때는 코끼리 그림만 보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칠판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칠판이 없었다면 코끼리 그림도 없었겠지요. 우리는 대개 대상에만 집중하느라 그 대상을 드러내게 하는 배경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도적인 번뇌가 꺾어져 사라지면 용맹하고 강건하여 이길 가능성이 없으며 슬픔이 떠오르면 슬프다라는 생각에 빠지고 분노가 일어나면 화난다 하는 생각에 잠식됩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관심도 없이 눈앞의 현상에만 푹 빠져드는 거죠. 부처님께서 생각은 도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조용하고 투명한 본래 자리를 생각은 도둑처럼 훔쳐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는 오른손이나 왼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손이 마주쳤을 때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연히 보면 손에서 소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모든 생각은 무념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념이란 지금 금과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시간과 함께 과거로 사라져 버리고 기억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지금에 머무르는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생각이 생겨나는 자리이자 사라지는 자리, 곧 무념의 자리입니다. 모든 생각은 무념에서 비롯되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고요할 뿐입니다. 모든 생각이 무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모양의 파도라 하더라도 그 맛은 모두 바다의 맛, 짠맛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파도의 재료는 바다였던 것입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 무념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모양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무념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이 무념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100번을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머릿속에서 장미꽃을 아무리 선명하게 떠올린다 해도 그 생각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건네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의 재료는 무념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모양도 색깔도 만져지는 촉감도 없으며 심지어는 누군가와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 슬픔, 원한, 분노 등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을 과연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스승님께서는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각은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무념의 자리로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내용으로 푹 빠져버리는 이유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각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고통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생각의 내용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은 없던 자리에서 왔고 곧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쯤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지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눈을 살짝 감거나 실눈을 뜨거나 눈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슬쩍슬쩍 보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다시 영화관에 앉아있는 관객으로 돌아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내용에 빠져들기보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 바탕을 보는 순간, 아, 지금 생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와 생각이 분리되고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뿐 자신은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마음을 휘감는 건 그게 진짜라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생각일 뿐임을 알면 인생도 한편의 영화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영화인 줄 알면 즐길 수 있듯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리를 무념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조차도 생각이 되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념은 설명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으로 생각 이전의 자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불경에서 이를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진정한 무념 속으로 들어가야만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 굳이 담을 넘지 않아도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을 만들고 거두어가는 무념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무념이 있었고 번뇌가 있는 자리에도 또한 본래의 지혜가 항상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번뇌 즉 볼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번개처럼 재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속여 어디론가 끌고 나가려 하지만 진정한 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부동의 정신일 뿐입니다. 무념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늘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원숭이 생각처럼 늘 마음이 날뜁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도 고민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잊으려고 노력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생각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생각을 나로 삼으면 생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나라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앙골리 마라는 육신도 나로 삼고 생각도 나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노와 우울을 나로 삼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고가의 옷을 나로 삼으며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의 가격을 나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를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불변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남과 비교하여 좀 더를 외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벌주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생각을 끝없는 비교와 불만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정신을 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수행자로 살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 앞에 평등하게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나의 삶은 더 풍요롭고 안정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바꾸려 하고 없애려 하고 다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은 말합니다. 마음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용하는 대상이라고. 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되고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면 이 책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유하고 더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께 마인드 힐러 TV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을 추천합니다. 마음이 편해질수록 현실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나의 삶은 더 풍요롭고 안정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